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회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증인 신문 속도가 빨라서 오늘 안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징계 결과에 따른 후폭풍 집중 분석합니다.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13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중환자 병상은 단 3개만 남았고 의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백신 도입 전망도 불확실합니다. K방역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K방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1,196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긴급치료 병상 확충에는 300억 원만 편성했습니다. 야당은 K방역 자랑만 하다 병실 확보를 놓쳤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과가 진심이라면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평가했습니다. 출소한 조두순에 대해 법원이 소주 2잔 정도의 음주를 허용했습니다. 음주 상태로 범행했던 조두순에게 음주를 허용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숨진 지 7달 만에 발견된 60대 여성과 발달장애 아들의 사연 뒤에는 높은 복지 문턱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200만 원이 넘는 검사 비용 때문에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징계위원회 2차 회의가 지금 법무부에서 진행 중입니다. 예단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오늘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론 지으려고 징계위원회가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같은 중징계가 나오면 총장 직무에 복귀한 지 2주 만에 윤 총장은 다시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법무부 청사에 나가 있는 정현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 기자, 징계위원회 논의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시작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는 이 시각 현재 8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시작한 증인신문도 막바지에 이를 만큼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잠시 뒤면 저녁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윤 총장 측 특별 변호인만 징계위에 참석했는데요. 증인신문이 끝난 뒤엔 윤 총장 측에서 최후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징계위원들이 징계 여부와 수위를 놓고 논의를 한 뒤 의결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다만 징계위원회 구성과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계속 지적해온 윤 총장 측이 최후 진술이나 의결에 앞서 추가 기일 지정을 요구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징계위는 비교적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전엔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곧바로 판사 관련 문건의 작성 책임자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을 시작으로 증인 신문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증인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신문을 마치고 윤 총장 측의 최후 진술 시간까지 고려할 때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중에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징계위 의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최종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원래 위원 7명으로 꾸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징계회의에는 4명만 참석하고 있죠. 윤석열 총장 측은 이 나머지 위원들을 채워달라. 그리고 이 4명 중 이해 충돌이나 공정성 우려가 있는 2명은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어느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회피로 오늘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 4명만 참석한 채 열렸습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의 기피 신청을 했지만 징계위는 모두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신성식 부장은 최근 한동훈 검사장이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관련 KBS 오보의 제보자로 지목한 인물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 관련 사건의 관계자인 신 부장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회피하는 게 없었는지 말씀을 드려보고 회피를 안 하신다면 기피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신 부장 측은 오늘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고 윤 총장 측이 낸 기피 신청은 나머지 3명의 징계위원이 심의해 기각했습니다.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도 윤 총장 징계 청구 이후 선임됐고 법무부 피감기관인 정부법무공단 이사란 점에서 윤 총장 측은 공정성 훼손을 우려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빠진 상태에서 아마 위원들이 의결할 겁니다. 저는 시종일관 공정함을 일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위원들로 결혼을 채워 7명의 징계위원이 심의를 하게 해달란 윤 총장 측 요구도 거부되면서 윤 총장의 운명은 검사징계법상 최소 의결 정족수인 징계위원 4명의 손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오늘 징계위 증인으로는 8명이 채택됐는데 그중 5명만 출석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측 인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차장검사는 많은 이들 예상대로 불참을 했는데요.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부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예상을 깨고 불출석하면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래 징계위가 채택했던 증인은 모두 8명. 하지만 오늘 출석한 증인은 5명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검사들은 모두 출석했습니다. 반면 추미애 장관 측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 중에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만 출석했습니다. 징계위가 가장 먼저 신문한 증인은 판사 관련 문건 작성의 책임자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이었습니다. 판사 관련 문건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하려는 핵심 사유인데 징계위가 이 부분부터 확인한 겁니다. 오후에는 윤 총장의 옛 대검 참모와 감찰 패싱 논란의 당사자인 류혁 감찰관 등 나머지 4명의 증인 신문이 차례로 이뤄졌습니다. 오늘 증인 신문 과정에선 징계위원 외에 윤 총장 측 변호인에게도 질문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적절히 하겠습니다. 주기도 하고 뭐. 반면 판사 관련 문건을 법무부에 제보한 걸로 지목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일 직권으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던 징계위가 오늘 돌연 철회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징계위는 심 국장이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를 든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심 국장이 윤 총장 측의 질문을 받는 상황을 꺼려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평소처럼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이 징계위 결과에 따라 마지막 출근이 될 수도 있는 날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윤 총장은 돌연 대검 출입문에서 차량을 멈춰 세우고 내려서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탄 차량이 대검찰청 출입문 앞에 비상등을 켜고 멈춰섰습니다. 평소에는 곧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지만 오늘 아침엔 출입문에서 정차한 겁니다. 뒷자리에서 내린 윤 총장, 출입문 근처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응원해주신 거 감사한데 오늘부터 시작이 되니까 너무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제가 마음으로 감사해 드리겠습니다. 출근길 윤 총장의 이례적인 모습을 두고 징계위원회 결론에 따라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총장은 출근 뒤 대검 참모들에게 평소처럼 업무 보고를 받았고 외부 일정 없이 집무실에 머물렀습니다. 징계위 진행 상황은 특별 변호인들을 통해 전달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선 검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징계위 진행 상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제 한 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 징계위가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인다는 의심이 든다고 글을 올리자 오늘 오전에는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징계 절차를 밀어붙이는 형국이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징계 결과에 따라 검찰 조직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법무부에서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가 시작되기 직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문 대통령은 작심한 듯 검찰과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관련 법안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오늘 바로 시행돼 조만간 구성 절차에 들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결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성적이 되어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수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엔 검찰 통제수단이라는 우려에 대해 공수처의 원래 뜻은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라며 검찰 견제수단으로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반대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공수처가 설치됐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 유지를 위해 억지로 괴물을 만들어냈다며 언젠가 스스로를 옥죄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뜻의 공수래 공수거를 언급하면서 이 정권이 공수처로 왔다가 공수처로 갈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청와대는 야당의 거부권이 제한된 공수처법 개정안이 중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결론이 임박한 분위기입니다. 법조팀 최재현 기자 나왔습니다. 자, 지난주 1차 징계위원회가 탐색전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징계위원회가 승부를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전 상황만 놓고 봤었을 때는 1차 심의와 2차 심의 거의 판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징계위는 오늘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좀 많이 피력을 했었습니다. 지난 1차 심의처럼 윤 총장 측이 기피했었던 이 징계위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뉘앙스를 비치면서 오히려 핵심 증인이었던 이 심재철 검찰국장은 갑자기 제외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징계위원회가 불렀던 증인인데 이 심재철 국장은 왜 오늘 갑자기 돌연 철회를 했을까요? 앞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심 국장이 오늘 오전에 징계위에 의견서를 보내와서 이 신문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것인데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의 핵심 사유인 이 판사 관련 문건을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 측에 직접 제공한 당사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추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되는 심 국장을 내세웠을 경우에 징계위가 심 국장 진술을 윤 총장 징계 사유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었죠. 네. 그런데 이 오늘 증인 신문에 윤 총장 측 변호인단도 직접 질문을 할 수 있게 바뀌게 되면서 심 국장이 윤 총장 측으로부터 직접 질문받는 상황을 이 의견서로 대체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요. 징계위 결정 오늘 나올 것 같습니까? 논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면서요. 오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 양측도 1차 심의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징계위의 태도를 보면요. 일단은 선수용 후 징계하겠다 이런 모습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징계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 과정부터 뭐 증인 요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었던 이 변호인단 증인 신문 참여까지 결국에는 대부분 수용해주고 있는 모양새를 비추고 있거든요. 윤 총장 측이 소송전에 나설 경우에 이 절차적인 문제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셈법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 징계위가 이 3시간 만에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거든요. 네. 이런 증인 신문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 것도 아무래도 이런 부담을 좀 덜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윤 총장 측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징계가 나올 거다. 뭐 이런 짐작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윤 총장 측의 전략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선징계위 후 소송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다르군요. 맞습니다. 윤 총장 측은 경징계가 나와도 결국엔 소송으로 간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석했었던 이 증인 5명에게 사실상 이 재판에 준할 정도로 아주 꼼꼼하게 질문을 하면서 윤 총장에게 적용된 이 6가지 징계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을 미리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증인 신문 내용을 녹음하고 있는 것도 증거 확보 차원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이 징계위의 절차적인 논란까지 향후 재판에서 함께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참석한 징계위원이 이 4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 4명의 위원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모든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핵심, 바로 4명 가운데 이 과반 동의를 얻을 때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이 부분만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3명이 같은 징계 의견을 낼 경우에는 곧바로 결정이 됩니다. 다만 징계 의견이 엇갈릴 때는 따져봐야 하겠는데요. 중징계는 이 경징계를 포괄하고 있다라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과반수가 결정되는 이 지점의 징계로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법조계, 또 여권 일각에서조차 이 해임보다는 정직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해임 같은 중징계 이런 식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우세한데 특히 이 검사 징계법상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 이 정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데다 외부 인사로 구성됐었던 이 법무부 감찰위원들도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징계위원들 입장에서 해임 결정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6개월은 이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 시점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이 정직 6개월 미만의 정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정직 기간만큼 이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중징계가 나올 경우에는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10일 안에는 이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나 혹은 징계 효력 집행정지 소송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네, 오늘 결정이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제거를 할지도 또 관심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는 880명으로 다시 늘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또 걱정인 건 위중증 환자도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서 의료체계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먼저 이상현 기자가 오늘 확진자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전북 김제의 한 요양원. 어제 2명의 확진자가 나온 뒤 하루 만에 60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약 먹는 시간도 있고 분하도록 이렇게 일적으로 접촉을 하잖아요. 근데 계속 쓰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울산 남구 요양병원에서는 9일 만에 206명이 감염됐고 부산에서만 5곳에서 누적 환자 240명이 나오는 등 전국 곳곳 요양원에서 잇따라 집단 감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설 종사자 또 관리자 등을 통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젊은 층 중심으로 시작된 3차 대유행이 감염 취약계층에게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위중증 환자는 205명으로 2주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 호흡곤란으로 증상이 악화된 30대도 포함됐습니다. 사후 확진 2명을 포함해 하루 새 사망자도 13명이나 나와 코로나19 국내 발생 후 가장 많았습니다. 방역당국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10% 정도는 위중증으로 악화되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병상 수준으로서는 이미 과포화된 상태여서 이분들에 대한 대처를 위한 인력이나 병상 확보 같은 것들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부산시는 요양시설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종사자들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야권은 연일 K방역 실패에 대해 사죄하라며 정부 여당을 비판합니다. 중증 환자까지 늘어가는데 병상, 의료진은 부족하고 백신은 없는 막막한 겨울을 보내게 됐다는 겁니다. 벌써 실패라고 다그치는 것도 지나칠 수 있지만 정부가 너무 빨리 자신감을 보인 건 사실이죠.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채널A가 입수한 올해 K방역 관련 예산을 보면 K방역 홍보 관련 예산이 중증 환자 병상 확충 예산보다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긴 코로나의 터널 속에서 이런 예산 항목이 정말 더 시급했을지 강은하 기자의 보도 보고 판단해 보시죠. 정부가 올해 K방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예산은 총 1,19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K방역 세계화 사업 내역에 따르면 개발도상국가의 진단키트, 마스크와 같은 방역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외교부의 공적개발원조 ODA 예산이 1,000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K방역의 세계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각각 수십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며 K방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고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 회복으로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중증 환자 긴급 치료 병상 확충엔 300억 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임상 지원엔 각각 450억 원과 490억 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홍보에만 매달리다가 병상도 백신 확보도 놓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체도 없는 K방역 자랑하고 떠버리느라 정작 중요한 병상 확보, 의료진 수급, 백신 확보 자체는 결리하고 놀다가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며 K방역을 정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혜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부의 K방역은 병상 확충을 홍보보다 뒷전에 두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결국 서울에는 컨테이너 병상까지 등장했죠. 오늘 같은 엄동설안에 과연 지낼 만한 시설인지 박건영 기자가 보고 왔습니다. 서울의료원 공터에 컨테이너가 늘어서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TV 설치 공사가 한창입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포화 상태가 되자 서울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컨테이너식 이동 병상입니다. 컨테이너 병상은 이렇게 1인실로 침대와 TV, 냉난방 시설을 갖추게 되는데요. 서울시 의료원에만 이런 컨테이너 병상 48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컨테이너 하나에 1인실 3개가 만들어지는데 컨테이너 4개를 기차처럼 이어붙여 한계동으로 만든 구조입니다. 중간에는 공용 화장실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과 서북병원에도 컨테이너 병동을 지어 병상 150여 개를 확보하고 경증 환자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난방이 잘 안 되고 환기가 원활하지 않아 병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컨테이너 지을 시간에 체육관이나 대형 전시장을 비워 병동으로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체육관, 전시장 이런 거를 난방도 되고 크게 음압도 효율적으로 이제 걸을 수가 있겠죠. 의료진도 덜 불편할 거고. 인공호흡기와 인공심폐장치가 있고 전담 의료진이 배치된 중증 환자 전용 병상 확보도 비상입니다. 서울에 77개뿐인 중증 환자 병상은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상급 종합병원 2곳에서 중증 환자 병상 3개를 확보했지만 환자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의료 역량을 갖춘 민간 상급병원들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병상에 이어 현장 의료진도 부족해지자 정부는 전공의들의 자격시험을 면제해 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꺼냈다가 의사들의 반발에 마주쳤습니다.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던 의대생들의 추가 의사 국가시험도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대학 병원에서 인턴이나 레지던트 지위로 수련받는 전공의는 현행법상 개별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의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해 코로나19 대응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을 따고 거의 지금 전문의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전문의 수련 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전문 의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러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전공의는 아무 때나 부른다고 달려갈 수 있는 노예가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의료계 파업되는 원칙을 따지다가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시험까지 면제하며 인력을 차출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금껏 강조해왔던 공정성과 이러한 공신력 있는 시험에 대한 권위를 스스로 배반하는 행위인 것이죠. 이 같은 논란에 정부는 병원장 간담회에서 건의가 들어왔던 것이라며 전공의를 긴급 투입할 생각도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공공의대 설립 등을 놓고 정부와 정면 충돌했던 의대생들은 임시선별 검사소 자원봉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의대생 역할과 보상은 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추가 의사 국가시험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백신 없는 올 겨울은 어쩔 수 없다 해도 내년 겨울에도 없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미국이 화이자 추가 공급분을 내년 3분기에 받는다는 대답을 들었는데 정식 계약도 못한 우리의 백신 시간표는 자꾸 밀리고 있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미국 내 첫 코로나19 백신이 투여되는 순간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미 FDA 승인 나흘 만에 백신은 전국에 배포됐고 접종 대상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It's a Christmas gift to my community. 미 보건당국은 내년 2월부터 일반인 접종도 시작하겠다며 이미 확보한 1억 회분에 추가로 1억 회분 공급을 화이자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But right now, most of that we can provide in the third quarter. The U.S. government wants them in the second quarter. 화이자는 내년에 13억 회분 분량의 백신을 생산할 계획인데 선구매로 미국의 1억 회분, EU, 일본 등 나머지 국가들에게 남은 12억 회분 대부분을 배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약을 추진 중인 화이자 백신 2천만 회분도 여기엔 포함됐지만 아직 계약서에 사인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선진국들이 이렇게 끼어들기로 추가 백신을 요구할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그래서 나옵니다. 선구매한 백신이 내년 1분기부터 제때 도입되어 차질 없이 접종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은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선 미 FDA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에 이어 미국, 캐나다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우리만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전 국민이 집에서 코로나19 자가진단해보자는 자가진단키트 논쟁이 뜨겁습니다. 실현 가능한지 쟁점은 뭔지 따져봤습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검사 3가지로 확대했죠. 기존의 검사 외에 침으로 하는 타입 검사 또 신속 항원 검사가 추가됐죠. 먼저 기존 검사, 코 속 분비물을 면봉으로 채취하고 유전자 증폭을 하는데 24시간 이내 결과가 나옵니다. 타입 검사는 유전자 증폭 방식은 같지만 면봉 말고 병에 침을 모아서 채취하는 차이죠. 신속 항원 검사는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고 시약과 함께 진단 키트에 떨어뜨리면 30분 정도 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현재까지 자가진단이라는 건 이 신속 항원 검사를 집에서 하자는 건데 방역당국 입장은 이렇습니다. 안전이나 정확도 면에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정확성, 또 의료법, 안전성 이 3가지 쟁점이 있다는 거죠. 신속 항원 검사, 양성이 음성으로 나오는 비율 10%라 음성으로 착각한 이 무증상사의 전파 가능성 우려가 있고 현재도 기존 검사를 다시 받으라고 권고 중입니다. 의료법은 어떨까요? 정부는 검체 채취를 의료행위로 보는데요.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하려면 법 개정 선행도 필요하죠. 안전성도 쟁점입니다. 식약처에서 신속 항원 키트로 허가받은 제품 1개인데 코 속 깊숙이 넣는 이 방식뿐이라 일반인도 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등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나라는 자가진단 병행도 합니다. 미국 LA 카운티는 다음 달 15일까지 무료 자가검사 시범 실시 중인데 의심 증상이 있거나 검사 소까지 가기 어려울 때 집에서 테스트기를 받아 검체를 채취 후에 운송업체를 통해 보내죠. 단 유전자 증폭 방식이라 결과 통보까지는 이틀이 걸립니다. 국내에서는 자가 진단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관련법 정비 또 제품 승인 등 넘어야 할 산 많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많은 문의가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들은 감옥에 있지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며 두 전직 대통령 구속에 대해 울먹이며 사죄했습니다. 보수정당 지도부 전체가 나선 첫 공식 사과였는데 이 반응은 엇갈립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잘못은 당시 집권당의 잘못이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반성과 혁신 없이 분열된 모습을 보인 점도 사죄했습니다.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하며 공부수송의 자세로 차숙해야 마땅했으나 반성과 성찰의 마음가짐 또한 부족하였습니다.
민주화 법치가 퇴행한 지금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낀다며 현 정권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5분가량의 기자회견에서 사죄와 반성을 9차례 언급했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인적 쇄신과 혁신을 모색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기자회견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비대위원들이 함께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잘 해결됐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친이계, 친박계 일부에서는 우리가 당한 건데 사과를 왜 하느냐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과가 진심이면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여권의 눈총을 받았던 최재형 감사원장이 민감한 또 다른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한 공익감사에 착수한 건데요. 월성 원정감사가 수사로까지 이어졌던 전례를 감안하면 여권과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펀드 부실 운영으로 수천억 원대 피해를 초래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청구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공익감사는 300명 이상 국민 또는 300명 이상 회원이 있는 시민단체가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중점 감사 대상은 금감원이 펀드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계속 펀드가 판매된 이유와 옵티머스 측에 유리한 정보를 건네준 적 있는지 등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회 감사 청구는 무조건 해야 하는 반면 공익감사 청구는 원장이 받아줘야 감사가 가능하다며 최재형 원장이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현재 금감원에 대한 운영 실태 정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운영 실태를 저희들이 보러 들어갔는데 마침 그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금감원에 대한 그 감사의 일부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공익감사가 더해지면서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때처럼 최재형 원장과 여권 간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열왕야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려운 게 뭘까요? 네, 사과입니다. 네, 사과. 오늘 이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네. 보수정당 지도부로서 처음 사과한 걸로 봐도 될까요? 아닙니다. 사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날 사과했습니다. 집권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네, 하지만 당시 사과는 박근혜 정권의 실정 전반에 대한 반성이라기보다는 헌재 결정을 수용하는 메시지를 낸 측면이 강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고 당 지도부도 현장에 함께했다면서 당 지도부가 함께한 첫 사과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이게 궁금하던데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대회의실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벽에 자기 당 출신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는데 네. 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은 없어요. 오늘 뗀 건가요? 아니, 오늘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2017년 홍준표 대표 시절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사진을 걸면서 당시 여론을 고려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두 사람 사진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과를 할 거라고는 이제 이미 알려져 있었는데 언제 사과할지가 또 논란이었거든요. 오늘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원래 계획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 하려고 했는데요. 시점에 대한 당내 반발도 있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사실상 국회 일정이 끝나는 오늘로 연기한 겁니다. 사과를 한 이유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무관치 않은데요. 수도권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전직 대통령 구속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고 이 사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김 씨,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이 씨, 박 씨 집안 대표도 아니고 잠시 들른 보일러 수리공일 뿐인데 무슨 자격으로 사과를 하냐고 평가절하했는데요. 정 의원은 2016년 총선에서 김종인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에게 공천 배제됐던 악연이 있습니다. 복당을 못하고 있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25년 정치를 했지만 이런 배알도 없는 야당은 처음 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세금 멈춤법. 네. 자, 어제는 임대료 멈춤법이었는데 네. 오늘은 또 세금 멈춤법이네요. 네, 어제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면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는데요. 이후 임대인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죠. 그래서인지 이번엔 세금 멈춤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임대료 멈춤법에 근거해서 임대인들이 임차료를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줬을 때 임대인들의 소득세를 좀 감면해주는 것을 좀 법제화하려고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기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닐 건데 네. 이 법을 발의하는 게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도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임차인 보호에 방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거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립니다. 네,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임대료나 세액공제 등에 대해서 아무것도 논의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여권의 생각이 현재로서는 제각각이라 국민에게 혼란만 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여랑야랑은 조율 먼저로 정해봤습니다. 네, 내일이라도 당정청 회의를 열어서 정리를 좀 하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전담 보호관찰관에게 매일 일과를 보고하고 일주일에 4번 이상 면담을 해야 하는 조두순.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지켜야 할 조치가 늘었습니다. 조두순은 앞으로 7년간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할 수 없습니다. 술은 허용하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로 제한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소주 2잔 정도를 마시면 나오는 수치입니다. 검찰은 음주를 아예 금지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일부 의견만 받아들인 겁니다. 대신 술을 마시기 전 음주량과 장소, 시간을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알코올 의존증이 심한 조두순에게 음주를 허용한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소량의 알코올이라도 섭취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보호관찰관은 통화나 자택 방문을 통해 음주량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유치원, 초등학교와 같은 어린이 교육시설 출입과 피해자 200m 내 접근이 금지됐습니다. 조치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두순 거주지 인근 초등학교들은 전교생에게 안심 호루라기를 지급하고 성폭력 유괴 예방 교육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60대 어머니가 숨진 뒤 장애가 있는 아들은 노숙을 했다는 안타까운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모자가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아봤는데 높은 복지 문턱이 문제였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메모를 들고 거리로 나섰던 30대 아들. 발달장애가 있어 어머니의 죽음을 제때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장애 등록도 돼 있지 않았습니다. 노숙을 하던 아들을 발견해 모자의 사연을 처음 알린 사회복지사는 발달장애 등록 과정이 부담이 됐을 거라고 말합니다. 어머님은 아프셨고 우리 옆집 사람도 친하지도 않고 하니까 장애 등록할 그런 거 몰라서 못한 거니까. 장애 등록을 위해서는 진단이 필요한데 진단비만 40만 원에서 60만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한 달에 4차례씩 수개월간 치료를 받아야 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빨리 나와야 저희는 1년을 보고 있고 매해 갈 때마다 비용이 특집니다. 뭐다 다 해서 구청에서 제공한 단기 공공 일자리로 생계를 이어간 모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 항목 가운데 생계와 의료급여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아들의 부양 의무자로 등록된 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한데 사정을 알리기 싫어 연락하지 않은 겁니다. 모자는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지자체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함정은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유코주사 통해서 내는 거라서. 전문가들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먼저 찾아내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을 해 세상을 떠나게 한 입주민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죠. 이 사건 이후 숨진 경비원이 일하던 아파트부터 경비원들을 위한 입법까지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저같이 억울하게 당하다가 죽는 사람이 없으면. 고 최희석 경비원은 이중주차된 주민 신모 씨의 차를 밀었다는 이유로 열흘 넘게 심 씨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경비실 화장실에 갇혀 코뼈가 부러지는 폭행까지 당한 그는 지난 5월 각각 자필과 육성으로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법원은 심 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심 씨의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전혀 사과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잊지 않고 도와준 주민들에게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입주민들께서 도움을 많이 줬죠. 그 입주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 사건이 이렇게 되질 않았죠. 최 씨가 당한 피해를 사건 일지로 정리해 재판 때 제출한 진은경 씨를 만났습니다. 진 씨는 숨진 최 씨가 유서를 통해 마지막까지 고마워했던 주민입니다. 엄마, 아빠, 누님, 사모님, 정말 그 은혜 꼭 갚겠습니다. 그 세 번 때문에 행복하게 살다 가고요. 진 씨는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만들어 200명 넘는 주민의 동의를 받았고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아저씨가 제가 느끼기에는 약자의 입장에 처해 있고 많이 억울하신 상황이고 많이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회의를 좀 꾸준히 하셨어요. 회의를 통해서 계속 이제 올리시고 이런 부분 해결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덕분에 사건의 발단이 된 이중주차가 사라졌습니다. 지난 6월에 주차장 확대 공사를 진행해 40대 넘는 주차 공간을 새로 만든 겁니다. 그전에는 2열 주차를 냈는데 지금은 그냥 편해요. 주차도 요새는 뭐 알아서도 다 되시니까 저희가 간섭 잘하네요. 경비원들이 휴식 시간을 방해받지 않도록 경비실에는 근무 시간에만 찾아달란 안내문도 붙었습니다. 경비원들을 위한 휴게실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경비장도 아니고 이불 자기 개인으로 다 있는 거고 점심시간에 쉬고 잠자도 와서 쉬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주민과의 갈등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지난 9월 경비원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업무 범위를 정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결과가 나와 현장에 적용되려면 내년 10월은 돼야 합니다. 주민들은 또 다른 갑질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최 씨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그게 맞을까 봐서 옷 젖을까 봐서 차에 문을 이렇게 열어주면서 우산을 받쳐주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못 잊겠다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간다 우현기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를 확정하는 선거인단 투표가 치러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배신표는 없었고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20 votes for the Honorable Joseph R. Biden. 16 votes for Joseph R. Biden. 이탈표는 없었습니다. 두 번이나 재검표했던 애리조나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The people of Arizona selected Joseph Biden and Kamala Harris. 최종 결과는 306대 232. 공교롭게도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후보가 얻은 표와 같은데 이번엔 똑같은 수치로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승리를 확정한 바이든 당선인은 부인과 포옹하며 분열을 감싸 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now it's time to turn the page, to unite
to heal, I will be president for all Americans.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조지아주 공화당 선거인단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줬습니다. 16 have been cast for President Trump. 이들이 법적 효력도 없는 이벤트성 투표를 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The election was rigged. By who? By the Democrats? 임기까지 37일 남은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 투표 결과 발표 직후 트위터로 빌바 법무장관 사임 소식을 알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수산업도 살아남기 위해 변하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2시간 만에 제주산 광어가 서울 식탁에 오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제주 광어를 수출하기 위한 물류센터가 인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주로 일본에 수출했지만 미국과 동남아 시장으로 다변하기 위한 전초 기지입니다. 내년엔 이곳에서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1인용 또는 소포장 제품도 만들어집니다. 이곳 제주에서 생산된 광어를 전화나 클릭 한 번이면 2시간 안에 집에서 싱싱한 회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설립하는 광어 판매 프랜차이즈와 직배송 등을 통해 가격까지 낮추겠다는 구상입니다. 코로나19는 광어 양식 어민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됐습니다. 비대면 배송과 드라이브 스루 판매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드라이브 스루 판매 당시 3톤 넘게 팔기도 했습니다. 수협은 온라인 광어의 판매량을 2022년 300톤에서 2024년에는 1000톤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유통 단계를 줄여서 소비자들에게 더 다가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동안 힘들었던 양식 어가들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제주광어 가공 유통센터가 만들어집니다. 이곳에선 어묵과 생선 가스 등 광어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개발해 관광객들에게 선보입니다. 코로나 이후 소비 패턴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공을 해서 직접 도매시장 그리고 소매시장, 마트 이런 데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맞춰 광어 양식 어민과 수협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우입니다. 38살에 타격왕에 오르고 FA 대박까지 터뜨린 프로야구 최영우가 상복까지 터졌는데요. 선수들이 뽑는 상 동아스포츠대상 올해의 선수상 주인공이 됐습니다. 김유빈 기자가 만났습니다. 최영우의 날이었습니다. FA 잭팟 하루 만에 동아스포츠대상 올해의 선수로 뽑힌 겁니다. 선수들이 뽑아준 상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우는 외국인 타자들을 제치고 타격왕을 차지했습니다. 38살, 남들 은퇴할 나이에 정상에 오른 겁니다. 지명 타자로 바뀌면서 체력 안배가 좀 됐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마지막까지 힘을 더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 구단에서 러브콜을 보냈지만 원소속팀 기아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계약금 13억, 연봉 9억 등 3년 총액 47억 원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4년 전 100억대 대박에 이어 또 한 번의 계약으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당연히 만족스럽고요. 기아 구단에 감사드리고 또 제 가치를 인정해 주신 것 같아 너무 고맙고. 한편 올해를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한 이동국은 특별상을 수상했고 동료 선수들이 뽑아준 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 프로농구에선 시즌 중인 허운을 대신해 허재전 감독이 대리수상했습니다. 아드님께서 선수 허재를 넘어설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아직은 넘어서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제 넘어서야죠, 아버지를. 축구에선 손준호, 여자농구에선 박혜진, 배구에선 나경복과 양효진이, 그리고 골프에선 김태훈과 김효주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어제보다 더 심해진 추위에 많이 힘드셨죠? 한파 속에 울릉도는 폭설에 묻혀서 이렇게 눈세상이 됐습니다. 오늘까지 무려 40cm가 넘는 눈이 온 건데요. 우리나라 하층에서 영하 20도 안팎의 차가운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눈은 수분이 많은 습설인데요. 이 습설의 무게는 일반 눈의 3배나 돼서 건물 붕괴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서 작업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까지 5에서 20cm가 더 오겠고 호남 서해안에는 2에서 7cm, 제주 산지에는 모레 오전까지 5에서 20cm가 더 오겠습니다. 내일도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계속되는데요. 서울은 아침에 영하 11도,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16도까지 내려가고 종일 칼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이번 혹한은 목요일까지 이어진 뒤 차츰 풀리겠고요. 이 추위가 물러나면서 다시 미세먼지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했던 이 말은 당시 호평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 그런데 윤 총장 징계와 맞물리면서 야당의 공격 소재가 되어 부메랑으로 돌아왔죠. 오늘은 공수처법을 의결하면서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메랑은 목표물을 타격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클로징은 돌아오지 않는 부메랑이 되길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